명절 연휴 전날 시내의 유명한 한식당은 평소보다 두세 배 많은 손님으로 북적였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 식사를 하려는 사람들로 대기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입구 근처에서 진동벨이 울릴 때마다 사람들이 들썩였다. 그 혼잡한 풍경 속 허름한 점퍼를 걸친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신발, 오래된 지팡이,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 하나. 주변 사람들은 그를 스쳐 지나가며 힐끗 바라봤지만 누구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노인은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반쯤 감긴 눈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따라가기만 했다. 마치 이 시끄러운 공간에서 홀로 고요함을 지닌 사람 같았다. 그때 식당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가족이 들어왔다. 도윤 가족이었다. 도윤은 예약 시간보다 조금 늦었는데도 왜 아직 자리에 안 잡아줬냐며 직원에게 불만을 터뜨렸다. 목소리는 높았고 표정엔 짜증이 가득했다. 직원 미나는 정중하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도윤은 말을 끊으며 저런 사람부터 치워야 하는 거 아냐? 라며 대기석의 노인을 가리켰다. 주변 손님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은은 남편의 옷자락을 잡으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도윤은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며 양보하듯 손짓했다. 먼저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자연스러운 표정이었다. 그러나 직원 미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순서대로 안내드릴게요. 오히려 노인을 먼저 자리로 모셨다. 도윤의 얼굴은 불만으로 가득했지만 더 이상 큰 소란을 피울 수 없는 분위기였다. 노인은 차분하게 걸어가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받았다. 직원들의 태도는 묘하게 따뜻했고 도윤은 그 모습 자체를 못마땅해 했다. 지은은 노인이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다. 그날의 작은 사건은 아무렇지 않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모든 일의 출발점이었다. 식당으로 들어온 도윤 가족은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안정되지 않았다. 도윤은 메뉴판을 제대로 펼치지도 않은 채 노인의 행동을 계속 힐끔거렸다. 노인은 조용히 물을 따르고 젓가락을 정리하며 평범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직원들의 태도는 예사롭지 않았다. 따뜻한 차를 챙기고 음식이 부족하지 않은지 수시로 확인하며 마치 특별 손님을 대하듯 신경을 썼다. 도윤은 그 모습에 기분이 더 상했다. 왜 저 사람한테만 저래? 아는 사이라도 돼? 지은은 작은 목소리로 그냥 챙겨주는 거겠지라며 상황을 누그러뜨리려 했지만 남편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이들도 부모의 긴장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밥만 먹고 있었다. 노인이 잠시 자리를 떠나자 도윤은 또 의심을 품었다. 저렇게 조용히 나가면 계산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지은은 눈을 크게 뜨며 그만 좀 해라며 눌렀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중년 부부가 노인을 향해 따뜻하게 인사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마치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을 대하듯 자연스럽고 친근했다. 잠시 후 노인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식사를 마무리했다. 그는 빈 그릇을 정리해 직원에게 직접 건네고 잠시 인사를 나눈 뒤 조용히 식당을 나갔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 깔끔하고 단정했지만 도윤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뭐지? 대체 누구길래? 식당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미심장한 대화가 오갔다. 오늘도 오셨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다. 그러게. 저분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일도 못했겠지. 하지만 도윤 가족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채 식당을 먼저 떠났다. 지은은 차 안에서도 계속 그 노인을 떠올렸다.
단순히 허름한 노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어느 정도로 커질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식당에서의 일이 잊힐 만한 시점, 도윤은 집 계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박 실장을 다시 만났다. 오래된 단독주택이지만 가격이 너무 좋아 의심과 기대를 동시에 가진 상태였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자 아담한 주택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마지막 집 앞에서 박 실장이 말했다. 여깁니다. 조용한 동네라 인기도 많아요. 집 외관은 단순했다. 낡은 기와 오래된 장독대, 작은 텃밭. 도윤은 왜 이렇게 싸게 나왔대요? 라고 묻자 박 실장은 집주인이 빨리 정리하고 싶어 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때 마당을 쓸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 지은이 숨을 멈췄다. 거기엔 식당에서 보았던 바로 그 노인이 있었다. 같은 점퍼, 같은 지팡이, 같은 느린 걸음. 도윤도 눈이 커졌다. 믿기 힘든 우연이었다. 박 실장은 아무렇지 않은 듯 소개했다. 집주인 어르신입니다.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노인은 부드러운 미소로 도윤 가족을 바라보았다. 마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공장, 실험실, 연구원들 사이에 중심적으로 서 있는 젊은 시절의 노인이 있었다. 지은은 그 사진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그는 분명 중심이었다. 도윤은 집을 둘러보다 계단 아래에 작은 문을 발견했다. 문틈 사이로 금속과 기기 불빛이 비쳤다. 평범한 집에서 보기 힘든 구조였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여긴 뭐죠? 라고 물었지만 박 실장은 그저 보관실일 거예요 라고 얼버무렸다. 노인은 조용히 문 앞에 서더니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계단 아래로 이어진 깊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순간 지은의 등골을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렀다. 이 집에는, 이 노인에게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가 숨어 있었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전 도윤과 지은의 시선은 집 곳곳에서 수상한 부분들을 계속 발견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작업복 사진, 연구동의 풍경, 공장 내부 모습,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늘 자리한 노인. 그는 단순한 직원 이상의 존재였다. 서랍을 살펴보던 지은은 더욱 충격적인 것을 마주했다. 수십 년 된 것으로 보이는 기술 설계 도면들이 파일철에 정리되어 있었다. 회로도, 기계 구조 설계, 초기 프로토타입 도면들이 줄지어 있었고 도면 한쪽에는 국내 대기업 어사의 초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런 걸 일반 노인이 갖고 있을 리가 없는데. 도윤은 창고처럼 보였던 작은 문을 보며 더 이상 참지 못했다. 평범한 집에서 볼 수 없는 금속 구조, 전원 표시 등 비밀번호 표시 패널. 그는 이거 그냥 창고는 아니죠? 라고 노인을 바라봤다. 노인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직접 보시는 게 더 빠를 겁니다라고만 말했다. 그리고 노인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찰칵.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계단 아래에서 LED 조명이 켜졌고 기계 특유의 냄새가 위로 올라왔다. 박 실장조차 놀란 듯 눈이 커졌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뭘 숨겨둔 거지? 연구 장비? 밀수품? 아니면 범죄? 하지만 그의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노인은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그의 뒷모습은 두려움도 조급함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익숙한 장소로 돌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지은은 아이들을 뒤로 물리고 조심스레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그들이 계단 끝에 도착하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말을 잃었다. 그곳은 지하실이 아니라 완벽한 개인 연구소였다. 지하 공간은 일반 주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다. 벽면은 방음 패널로 덮여 있었고 고성능 서버 장비들이 띠하는 미세한 소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대기 화면으로 켜져 있었고 실험 도구와 금속 서랍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지은은 벽 한쪽에 걸린 액자를 보고 숨을 삼켰다. 기업 어사 초기 특허증 여러 장이 걸려 있었고 발명자란에는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정혜성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액자를 들여다봤다. 모두가 알고 있는 기술들, 지금도 사용되는 장비들의 초기 설계와 관련된 특허였다. 도윤은 단체 사진을 보고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기업 어사의 초기 창립 멤버들이 모두 모여 있는 사진 속 중심에는 지금 눈앞에 노인이 서 있었다. 직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 존경의 눈빛들. 그는 단순 참여자가 아니라 기업의 토대를 만든 핵심 인물이었다. 노인은 금속 서랍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다. 초기 시제품, 프로토타입 장치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기계 부품들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는 당시 기술자들의 고뇌와 혁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박 실장은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다. 이런 곳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여기는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의 말에는 큰 자랑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조용하고 평온한 회상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자신의 무례했던 행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런 사람을 어디라고 무시했던 거지?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다가 결국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부끄러움과 깨달음을 동시에 경험했다. 지하 연구실의 정적 속에서 노인은 천천히 조명을 낮추며 연구 장비의 전원을 하나씩 끄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을 이 공간에서 살아온 사람의 그것처럼 자연스럽고 섬세했다. 서버 장비의 LED들이 하나둘 꺼지며 공간은 점점 조용해졌다. 이곳이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그의 일생이 오롯이 담긴 집 같은 장소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느껴졌다. 지은은 노인의 표정을 보며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외심을 느꼈다. 노인은 잠시 그들을 향해 서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젊은 시절 기술자로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주 담백하게 털어놓았다. 아무런 미화도 과장도 없이. 젊었을 때 그는 기계 설계 실력 하나로 회사의 핵심 기술을 만들어냈고 수많은 발명과 특허를 등록하며 회사를 급성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랍에 있던 도면들, 벽면의 특허증들, 사진 속의 인물들은 그 모든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커지면서 그는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다. 경영진과의 갈등, 투자자들의 압박, 명예와 이권 다툼이 그를 지치게 했다. 결국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의 지분 상당수를 상속기부 형태로 넘기고 자신의 이름을 뒤로한 채 조용히 세상에서 물러났다. 그는 겉으로 화려한 직함보다 진정한 연구를 더 원했으며 존경받는 창립자라는 타이틀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만든 기술이 세상에서 사용된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목이 메었다. 한때 국가 산업을 이끌던 기술자가 지금은 혼자 식당에서 밥을 먹고 조용히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도윤은 말없이 바닥만 바라보았다.
식당에서 자신이 했던 무례한 행동들이 잔인하게 떠올랐다. 그는 손끝이 떨릴 만큼 부끄러움에 잠겼다. 노인은 다시 말했다. 내가 떠난 뒤 남은 사람들은 회사를 크게 키웠지요. 그게 고맙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잠깐 지나가는 그리움 같은 것이 스쳤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차분함으로 돌아왔다. 그는 이미 오래전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도 조용히 사는 지금이 더 편안합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삶의 무게가 담긴 문장이었다. 도윤과 지은은 그 앞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하에서 올라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도윤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 했지만 결국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했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지은도 남편 옆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두 사람 모두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노인은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비난도, 원망도, 과거를 끄집어내려는 감정도 없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포용이 있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도윤과 지은을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가 아무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은 반성과 죄책감이 찾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박 실장은 조용히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났다. 그는 오랜 경험 속에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집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풍경. 그것도 그 사과가 집 거래 때문에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잘못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다. 박 실장은 조용히 말했다. 잠시 둘이서 얘기 나누시죠. 배려 섞인 말이었다.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지은 역시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이들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부모가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인은 그 사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지요. 그 단순한 한 문장은 도윤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게서 용서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도윤은 집계약 이야기를 꺼낼 자신이 없어졌다. 그런데 노인이 먼저 말했다. 집이 꼭 필요하시다면 좋은 조건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배려였지만 도윤은 흔쾌히 받을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오늘은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나뭇잎이 삐걱 소리를 내며 빗자루에 쓸려나갔다. 그 모습은 한없이 평범해 보였지만 그 평범함 속에 오랜 시간 축적된 인생의 깊이가 있었다. 도윤과 지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바라보고 길을 나섰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다. 다시는 외모로,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 이날의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가장 큰 배움이 되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평범한 오후, 명절의 소란이 사라진 동네 식당은 다시 고요한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따뜻한 국물 냄새, 적당한 수다 소리, 여유로운 직원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그때 식당의 문이 열렸고 익숙한 노인이 들어섰다. 혜성 노인은 여전히 낡은 점퍼와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한층 여유로워 보였다. 직원 미나는 노인을 보자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부드러운 차 한 잔을 준비해 건넸다. 감기 조심하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는 듯 눈인사를 건넸고 한 단골은 오랜만이네요 라는 뜻의 고개의 까딱임을 보냈다. 노인은 익숙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차를 마셨다. 잠시 뒤 식당 문이 다시 열렸고 도윤 가족이 들어왔다. 도윤은 노인을 발견하자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지은 역시 긴장한 얼굴로 노인을 바라봤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 일을 잊지 못했고 다시 마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번 고민했다. 하지만 노인은 놀란 표정도 불편한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그 작은 끄덕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당신들도 성장했으니 됐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울컥해 고개를 숙였다. 지은도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분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갖자. 아이들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부모의 태도에서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었음을 감지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명절이 지나고 한층 조용해진 거리, 햇살에 흔들리는 간판, 일상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오가는 발걸음. 그는 자신이 선택한 조용한 삶을 묵묵히 이어가는 중이었다. 그의 삶에는 화려함도 명예도 필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자신답게 사는 것이었다. 식당의 공기는 더없이 고요하면서도 따뜻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마음속으로 노인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날도 특별한 사건은 없었다. 그러나 도윤 가족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되었고 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이어갔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남긴 흔적에 있다는 걸. 그날 모두가 깊이 깨달았다.